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에서 세 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그때 진행할 때 예. 여의도에서 서로 간에 과연 이 대표냐 윤 대표냐 네. 그때 토론도 했었고 네. 그 뒤로 이제 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우리 이제 다시 이제 탄핵 당하시고 이제 국가의 중대사가 또 네. 있으니까 이렇게 서희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네. 문 대표님, 네. 김 대표님, 이 대표 서희서 네. 오늘 편하게 네. 좀 현황 이게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자질 요건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네. 좀 말씀 나눈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 되느냐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준과 네.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네. 그걸 이제 좀 이야기해 보시죠. 예. 어디 문 대표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권자 그 수는 지역 유권자 수는 파악된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참고로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2024년 우리가 4월 총선 기준으로 해서 예. 유권자가 4,428만 명입니다. 아, 예. 그런데 투표율은 그때 총선 때는 67%밖에 안 됐어요. 뭐 높은 거 아닙니까? 낮은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17대, 18대, 19대, 20대를 비교를 해보면 대선이 네. 제일 낮았을 때가 17대 대선입니다. 63.03%. 예. 그 다음 18대 대선이 75.84%, 네. 19대 대선이 77.23%, 아, 예. 20대 대선이 77.08%예요. 네. 그러면 17대 대선 다음부터 18, 19, 20대 때는 거의 대부분 75% 이상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소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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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 뭐냐면 네. 17대 때 3자 구도였어요. 그런데 18대 때는 양자 구도였어요. 아, 그럼 이제 저기 17대 때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정동영, 이해창.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낮은 투표율이죠. 그렇죠. 왜 낮았었냐면 정동영 노인 평화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네.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미 전 선거다 이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48.67%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거죠. 네. 그런데 17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18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는데 경합했다 했죠. 이 때는 박근혜가 51.55%, 네. 문재인 대통령이 48.02%. 아, 그 득표율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두 후보에는 또 누구 없었습니까? 거의 양자군이 양자분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대 때 네, 네.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안철수 아, 3자구도였어 또. 예, 예.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08%로 당선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다시 탄핵 뒤에 똑같은 사건이죠? 그렇죠. 예. 지금처럼 조기 대선. 조기 대선이죠. 예. 그래서 5월 달에 5월 9일 날 투표를 했죠. 근데 제가 보는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네. 거의 몇 표까지 상승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전에 그때는 거의 7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습니까? 앞에 때 18대 대선 때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1577만 3128표를 얻었었어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표는 1469만 2632표를 얻었습니다. 아, 그런데 19대 대선 때 대통령이 될 때는 1342만 3800표를 얻었어요. 네. 즉 100만 표 정도, 한 20만 표를 적게 얻었다는 소리죠. 적게 얻으면서 투면 떨어졌다는 소리죠. 저 한 표가. 사람이 분산돼가지고 그게 됐네요. 표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안철수로 보수층의 표가 중도와 보수가 갈라지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예. 덕을 본 거죠. 예. 예. 그리고 20대 대선 때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양자 대결이었어요. 예. 그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48.56%, 네.
이재명 후보가 47.83%. 예. 근소한 차였죠. 예,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죠. 20만 배였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1639만 4,815표, 이재명 후보가 1614만 7,738표. 표 차이로는 불과 22만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0몇만 표 차, 25만 표 정도의 차이로 대통령이 윤석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 0.73%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7대는 3자 대결, 18대는 양자 대결, 19대는 3자 대결, 20대는 양자 대결, 지금 21대는 3자 대결이 순서로 되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3자, 양자, 3자, 양자, 3자 이렇게 오더라. 이게 뭐 개인이 입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신이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구도가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투표율도 예상해 볼 수 있죠. 17대는 노인조마 발언 때문에 민주당 진보가 안 나왔어. 63.03%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75%에서 77% 투표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3자 대결이지만은 19대 조기 대선 때처럼 예상되는 거는 77% 정도 내외로는 나올 것이다. 7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은 투표를 포기하는 게 상대방 진영에서 포기하는 경향은 없네요. 거의 없죠. 보궐선거에서. 그러면 그 유권자가 온다면은 야 이게 이 후보가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 후보의 장점은 뭐냐면은 3번 나오는 거고 예전에 준비를 그래서 3번의 후보가 나와서 사법부 문제는 다 희석됐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지금 사법부 문제가 어느 정도 희석돼 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나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제 보수층에서 완전히 양자구도로 판단되고 이준석 후보가 처진다 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41% 선에서 갇혀버리면은 이재명 후보가 갇혀버리면은 왜냐하면 보수가 더 뺍니다. 갇히면은 이준석 후보가 3%를 뺏어가더라도 거의 46%에서 7%에서 김문수 후보가 보수표를 전부 다가 확대했을 때는 어버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예측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로서 보면은 영남에서 지금 영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 두 분이서 그 다음 이준석 후보까지 해서 영남을 갖다가 가지고 우선은 수성을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뺏고 수성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유권자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그 유효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한 4,400만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400만 중에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77% 정도라고 보면 3,400만 정도예요. 이번에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이 3,4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는 투표를 안 한다는 소리죠. 그 중에서 우리가 경기와 영남과 호남 수도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역세권을 가지면 수도권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도 경기지사 도지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 김문수 후보도 경기도지사 출신인데 양자가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그 거대 여야의 이제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니까 이제 1당 2당이죠. 1당 2당. 1당 국회 1, 2당이 이제 싸움을 하고 3당이 쫓아가는 그런 형국인데 경기도 표가
거의 800만 표가 넘습니다. 800만 표가. 네. 예. 여기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아, 돼요. 경기도에서 예. 800만. 그럼 영남하고 호남은 어느 정도 분포가 됩니까? 예를 보면 그 전북이 150만 유권자, 전남이 150만 유권자, 강주가 120만 유권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420만 정도 되죠. 예. 근데 투표하는 사람을 보면 예. 강주가 한 98만, 그다음에 전북이 120만, 전남이 120만, 250만에 100만, 예. 350만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예. 그럼 350만 표가 예. 거의 전부 다 간다고 칩시다. 이재명 쪽으로. 예. 350만 표가 다 간다고 봤을 때에.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 김문수 후보에게 갈 수 있는 경남 예. 표는 280만이에요. 예. 거기다가 또 경북은 220만이에요. 예. 거기다가 부산이 200만, 예. 울산이 94만. 네. 부월경, 경북. 그 다음에 또 대구가 있잖아요. 예. 네. 대구가 또 200만이에요. 그래서 그 표에 예. 3분의 2만 가도 호남권을 전부 다 압도할 수 있죠. 커버해버린다네. 커버할 수 있죠. 경기도가 핵심이네요. 그렇죠.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 싸움이네. 서울이 실질적으로 유권자는 830만 정도가 되는데 네. 경기도에 1140만하고 비교하면 네. 무려 200만이 넘죠. 아, 그렇죠. 300만 정도 차이 네. 나죠. 유권자 수만 해도. 여기서 유효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서울은 한 650만 정도가 투표를 할 네. 장이 나올 거고 경기도가 870만 정도가 나올 거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거기다 또 인천이 있잖아요. 예, 강원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승패가 좌우된다. 네, 네. 예, 일단 호남과 영남에서는 영남권이 압도한다. 네. 예, 대신 그 이재명 후보가 네. 그 영남, 부산, 경남 네. 이쪽에서 얼마나 그 선전하죠. 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얼마만큼 표를 끌어가느냐 네. 거기에 또 영향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서 끌어간다 하더라도 네. 불경을 영남권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옛날부터 영남권이 거의 더블스코어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호남에 비해서 네. 호남의 지도자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TK와 PK 분리였어요. 전에는 TK라는 게 PK라고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이 PK와 TK로 구분한 계기가 뭐냐면 영남의 분열이에요. 영남의 분열. 이간책을 쓴 거죠. 네. 그러고도 안 되니까 네. 뭘 했나 DJP 연합. 예. 호남 출신이 절대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지역 감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인구비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호남 사람들이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 영남에서 올라오는 사람 숫자하고 비교하면 적게 마련이거든요. 네. 전체적인 인구 비례의 형태가. 그래서 PK와 TK를 나눠놨고 지금은 이제 싸움이 네. 호남과 네. PK 지역의 싸움이고 경쟁 구도에 예. PK가 이쪽 사람이 좋은지 저쪽 사람이 좋은지 네. 그 구분해서 좀 지지에 영향이 가는 그런 형국을 네. 띄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바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들이 네. 구의원 선출직 선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네.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네. 광역단체장, 네. 대통령, 예. 당대표 선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인 선거 중에서 예. 지역 선거 빼고 전국 선거가 딱 두 개예요. 아, 네. 전국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당 대표 선거입니다. 아. 예. 그러면 당 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네. 바람이에요, 바람. 구의원 선거를 나왔다든지 네. 기초단체장 선거를 나왔을 때는 예. 자기의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게 탄탄하면 네. 당선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란 거는 전국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그 바람이 해오리 바람일지 아, 돌풍이 네. 될지 네. 그러니까는 돌개 바람이 그치 네. 미풍이 그쳤지 뭐. 그런 잘하네. 부분들에서 예의가 있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바람을 일으켰고 그다음 이제 그 뒤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저거 하고 그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전에 윤석열 후보한테 9일 사이에 네. 9일 남겨놓고 확 치고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10% 이상 차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람이거든요. 네. 그 바람이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네. 불어주는 것이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네. 단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단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대선 6월 3일까지.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캐면 캘수록 장점이 솟아나는 사람이 김문수고. 그 옥석이죠. 그 다음에 알면 알수록 네.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죠. 왜? 좋은 거 인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예. 시간이 오랫도록 드러나 있다 보면 예. 그 사람의 속들이 치부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선거는 후발주자가 유리한 입장이죠. 저기 자기가 뭐 쫓아만 가면 되니까. 네. 쫓기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쫓아가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그러면 이제 다 짚을 수는 없고 김문수 후보님 단점이라고 두 가지 말씀하신 아까 이제 말씀한 것이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뭐 안중근 의사 일본 그 국적 이야기라든가 하고 한 가지 하고 나 김문수입니다. 동안에요. 근데 이제 짤이 요즘 돌더라고요. 나 김문수입니다. 난 누군데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본인이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나요? 하면서 반성하는 것이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뭐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유권자도 판단할 것이고 어떻게 답하냐에 달리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이제 윤통이 이제 계속 짐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오늘 방송 이후로 어느 시점에서 본인이 짐이 안 되고 내려올 것인지 그게 또 한 번의 기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재자 투표 이전에 먼저 1차 저는 이제 바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큰 바람은 1차 부재자 투표 이전에 윤통이 내려온다. 모든 걸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안철수하고 한동훈 대표는 선거운동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합류하겠죠? 그럼 그 1차 바람이 불고 이제 1차 바람은 한 총리하고 두 분이서 토크쇼 해가지고 기세에 맞춰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게 천운이라 생각해요. 누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운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당원들에 의해서 엎어진 거거든요.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는 천운입니다. 그래서 점술가들이 뭐 왜 해외 점술가나 국내 점술가들이 또 유명한 스님들이 돌아가신 스님들이 다 이야기한 게 유튜브에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은 상과 물이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이다. 근데 상과 물이 들어간 사람은 김문수 이재명 아니 이제 제가 아니 그 이제 역수가 이제 예언가들이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런 거는 좀 하도 그런 뭐 점장이들 얘기들을 이걸로 예측한다는 건 그 다음 저 누굽니까 이준석. 그래서 물 들어간 사람 한 명이네. 아니 근데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자꾸 이제 그 얘기 선거 자체 흐려져 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합리적인 사고로 가야지. 진검목서 다시 나오고 안 된다고 봐요. 현재의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성과 비이성 그 선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는 선거일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김문수 후보한테 굉장히 짧았지만은 이 보수하고 그러니까는 보수 쪽하고 저쪽에 있는 영남 분들이 선거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면은 저는 이제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의 갈림에 달려 있다라고 뭐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에 있어서 굉장히 그 바람도 클 거예요. 왜? 상권 분립을 다 줄 것이냐? 항상 선거는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략적 투표를 했어요. 대통령 누구 하면은 바로 총선은 다른 쪽을 주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그 다음 국회의원 몰아치기 줘버리니까 이 사단은 난 거거든요. 입법이 그냥 행정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지 말아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개헌 문제를 갖고 와서다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부분이 돼버린 건데 과연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냐 그것은 이제 판단해봐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바로 국회에서 풀어라 하니까 풀었어요. 아 잠깐만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풀었다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는 아닌데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거를 지금 국장님이 그거는 뭐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지금 판단할 일이고 왜냐하면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재판 항상 제2유무는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야기한 것뿐이고 이제 역사의 소명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는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대선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통이 무거운 짐을 언제 이제 자기가 내려놓고 그 다음 김문수 후보가 가벼운 상태에서 지금은 현재 뭐 한 20kg짜리 다리에 뭐 걸고 지금 뜀박질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그 모래주머니 하다가 모래주머니 안 하면은 날아다니듯이 할 수가 있죠. 오늘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니까 대표님한테 이제 그거 있잖아요. 국정 논쟁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조금 그래도 근처에 계시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때 한 뭐 말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누구의 말실수? 그 국적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은 이제 자기 이제 그 토론회 때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대답을 할 것이고 그때 저는 가는클럽 토론회를 본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의 가는클럽 토론회를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 그 말은 뭐냐면 안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훨씬 좋아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수금 이양가로 따지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는클럽 토론회를 보고 난 소감은 술을 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방송 3사 토론을 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 토론회가 거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현재의 포지션으로 가야 되냐, 저는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만난 거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뭐 퍼주기 논란 그러니까 뭐냐면 평등권을 이야기하는 쪽하고
그다음 성장과 노동을 이야기한 쪽이 예, 지금 예. 두 개가 가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민주당에 활동했을 때도 네, 저는 네.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예, 예. 근데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중앙당에 있으면서 예, 예. 굉장히 평등적 그 지원을 하려고 네, 저도 예. 많은 협동조합인님 그런 쪽에서 법안도 이렇게 서로 간에 시민사회단체하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법을 많이 이제 저도 제안도 하고 했어요. 공청회도 예, 예.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민주당의 성향이고 네, 네.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평균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제 국민의힘은 네. 어쨌든 간에 빵을 키워가지고 나눠 먹자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노동부 장관 하셨으니까 노동에 대해서는 이제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제 3자 입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2022년 미국에 예, 예. 바이든 대통령 때 이게 미국 안보 이게 미국에서 안보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게 예. 2022년에서 탈냉전은 끝났다라고 표방했어요. 네. 그러니까 탈냉전 종식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 때 탈냉전 종식을 했어요. 네. 그럼 탈냉전 종식을 하면은 뭐가 되냐? 네. 탈냉전 종식의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중국과 미국이라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포럼을 갔는데 네. 박종호 교수가 나와서 네. 중국의 세 가지 네. 이제 방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니면 미국의 이제 예. 세 가지 정책하고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네.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위기감을 지금 주고 있을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 박종호 교수가 주장한 바를 좀 많이 한번 유튜브에 들어보시면은 네.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크게 말씀하면은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네. 인민은 우선 눌러요. 네. 인민 지금 올해 가장 예산 늘어난 것이 네. 당대 전인대에서 네. 공안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렸답니다. 네. 공안 예산을. 예. 왜? 공안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반발을 누르고 네. 그 다음 얘들은 뭘로 가냐? 자동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봇화. 예. 그게 무인, 네. 네. 무인 택시, 무인 박스, 그 다음 로봇화. 네. 네. 그것이 벌써 각 성마다 50개 성으로 확장한다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파견 부사장급들이 중국에 갔고 네. 또 이재용 회장도 갔고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네. 미국은 뭘로 가냐? 디지털로 영토 확장. 이게 영토 확장을 세 개로 가는데 디지털 영토 확장. 네. 디지털 영토 확장은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휴대폰과 인터넷이 네. 미국의 디지털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게 AI하고 아니 아니라 로봇하고 예. 무인차에 다 해당되면은 네. 그게 미국이 가져가고자 하는 네. 디지털 용토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그걸 또 뺏기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네. 자기들의 프로토콜을 네. 받고자 하는 거예요. 표준으로. 네. 그래서 그 표준으로 받는 것을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디지털 영토 확장. 예. 두 번째, 진짜 영토 확장. 네. 그러니까 미국은 네. 지금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게 편입시키고 사버리고 그랬어요. 예. 영토를. 예. 그래서 영토를 산다든가 아니면 편입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예. 그린란드 편입. 그린란드 인구는 5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인구가 미국하고 합병하자고 해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능해요. 네. 그런데 그린란드의 땅이 네. 천혜의 자원 보고입니다. 네. 그래서 5만 명을 네. 세금으로 다 해갖고 너희들을 지원해 줄게 하면 그린란드는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으로 살래, 덴마크 그 국민으로 살래. 네. 그랬을 때는 3억 5천만 명이 미국으로 편입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편입. 네. 두 번째가 캐나다 코모. 네. 그게 뭐냐면은 영토 확장인데 네. 영토 확장은 자원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자원 전쟁, 그래서 디지털 영토, 진짜 영토 확장, 세 번째 우주. 네. 우주는 뭐 하냐?
우주는 완전히 지금 98%가 미국이 다 소홀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비용이 10분의 1입니다. 그 이제 오늘 박종호 교수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박종호 교수가 정확한 이해했으니까 제가 아는 지식보다는 박종호 교수의 그 신뢰성이 돼 있다 생각해서 박종호 교수의 예를 저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분의 1 가격으로 스페이스 X로 우주를 계속 쌓았는데 98%로 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 우주 공간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국가마다 우주 공간을 나누자. 법적으로. 근데 미국은 뭐냐? 아니 그냥 누구나 다 싸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싸라고 했는데 미국을 건드렸을 때는 바로 레이저가 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 생각 아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누구한테 붙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의 미국에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있어요. 나는 제일 대통령 중에서 나는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중요해요. 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에 우리가 30년 동안 먹고 살았고 수천억 달러를 중국에서 벌었어요. 작년에 90억 달러 적자인데 30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만 흑자예요. 다른 나라는 중국에 다 적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작년에 적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이 안 됩니다. 중국에. 그랬을 때 우리는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을 손을 잡을 것이냐. 저 이역 말려 있는 미국하고 손 잡고 이역 말려 있는 미국에 왜 위대하냐면은 거기 소비 시장이 있어요. 그 자유우방 국가라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자유우방 수호 국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한테는 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우크라이나를 이야기를 지칭을 했어요. 자유우방 수호 국가라고. 그건 뭐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제품은 관세를 없애줄 수 있어요. 이 주제가 그런 거 얘가 너무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방대하게 이게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그 부분을 동경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대할 주제가 강범해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전부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대선, 또는 이제 대선이 선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 앞이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화되어 있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이 이 속에서 좋은 지도자가 당선돼서 그 사람이 초격차 산업들 그런 것들 육성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그렇죠. 노인 인구가 2천만이 넘어요. 고령화된 게. 이 속에서 취업, 그 다음에 결혼, 육아, 교육,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이런 시급한 과제들이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일단 아무리 오늘 보니까 뭐 윤여진 씨가 능력보다 그 능력이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능력이라는 거는 능력이라는 자체가 도덕성을 기반하고도 능력이 생기는 거지. 도덕성이 기반되어 있지 않는 능력은 악의 축이나 똑같죠. 예를 들어서 능력 좋다고 히틀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왕에서 광해군도 있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지도자를 지금 선출해야 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개혁신당은 개혁실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당. 예전에 정의당은 정의가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를 조롱하고 있고 지도자가 조롱을 당하는 지도자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 집이 똑바로 가겠습니까? 똑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문제에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사람, 누가 흔들어도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냥 저희들만의 얘기로 그냥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제가 이제 1, 2, 3, 4로 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너무 네. 1. 대한민국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1이라는 게 국제환경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그럴 때는 번영의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투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왜? 4. 미래의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서. 후학대에서 미래의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게 1, 2, 3, 4 저는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